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절차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얘기를 들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왜 복잡하냐? 너무 많아요.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많고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개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가 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국토와 도시 지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관련된 법률과 용도지역 및 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에 대해서부터 할게요. 그래서 산업은 어떤 법률과 관련돼 있고 용도지역지구에 속해 있나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산업은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산업과 관련된 것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이 있고요. 공업단지 관리법이 있어요. 그럼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에 우리가 법을 알고 그 법에 관련된 것들에 관해서 인허가를 받으려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 용도지역지구를 한번 볼게요. 산업은 네 가지의 어떤 법률이 있어요.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안에는 무엇이 관련돼 있나? 용도지역 및 지구가 감일 억제 지역, 성장 관리 지역, 자연 보존 지역, 유치 지역. 산업시설이 있는 곳들은 감일 억제 지역과 관련돼 있고요. 용도 지역 및 지구, 청정 관리 지역, 자연 보존 지역, 유치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일 억제권 지역 내에 공장을 설립하면 페널티가 주어지고요. 성장 관리 지역 내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보존 지역, 유치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 지역 지구로 공장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에요. 관련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인데 산업 입지, 산업에 대한 어떤 입지, 땅에 대한 개발과 관련된 법률이다. 그래서 산업 입지에 관한 용도 지역 및 지구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나?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용도지역지구가 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농어촌 지역 산업개발 촉진지역, 농어촌 부업단지와 관련된 용도지역지구가 있어요. 공업단지 관리법이 있는데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산업에 관련된 법률 4개가 있고 그 법률 4개에 속한 용도지역 및 지구가 있다 하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과 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과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수출 자유지역 설치법, 기계 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석유화학 공업 육성법, 섬유공업 근대화 촉진법, 자연공원법,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관한 법률들이 지금 5, 6, 7, 8, 9, 11개가 있고요. 그 11개 안에 용도지역 및 지구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수출 자유지역 설치법. 이건 수출 자유지역을 지정하는 거. 기계공업진흥법은 기계공업단지. 전자공업진흥법은 전자공업단지.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은 석유화학공업단지. 섬유공업근대화 촉진법은 섬유공업단지.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도립공원이 있고요. 군립공원이 있어요. 군단위.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상업시설지구, 공공시설지, 녹지, 기타시설지, 유보지 등이 있고요. 공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특별대책지구, 소음진동규제법은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생활소음규제지역이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수질오염의 수계별 영향권역, 특정 호수 수질관리지역 등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법은 자연생태계보존지역, 녹지보존지역, 자연생태계보호지역, 특정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완충지역, 자연환경 개선지역이 있습니다. 완충녹지, 그 다음에 차단녹지가 있고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조수보호구, 특별보호지구가 있고 급력구,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있다 하는 걸 여러분 하천법과 온천법이 있습니다. 하천법은 하천구역, 연안구역, 온천법은 온천지구, 온천공보구역, 보양온천 등이 있고요. 동력에 관해서는 에너지 이용 관리 화법이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관리 화법, 집단 에너지 공급 지역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6번째는 입지 분석을 보겠습니다. 입지라는 거는 부동산이 점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말한다. 입지 선정은 어떤 걸 추구하느냐에 따라 입지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토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입지 선정이라는 거는. 주택지를 선정한다는 거는 주택지로서의 추구하는 조건에 합당한 토지를 찾는 것. 주택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된다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입지 분석이라는 거. 그래서 입지 분석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업무지, 농업지, 레저에 관한 입지 조건을 지금 표에 담고 있어요. 그러면 주거지에 관한 입지 조건을 보면은 자연환경이 있고 택리지, 풍수지리, 사회환경, 아파트 분양시 어떤 선호도겠죠. 여기 또 잘못 타이핑을 제가 쳤는데 선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은 북소고, 동남저, 동문, 남양, 배산, 임수 15도 경사가 있어야 되고요. 지반이 약간 높고 건조한 곳이 좋다. 택리지는 지리, 생리, 인심, 산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고 주거지를 결정한다. 풍수지리, 시내가 있어야 되고 큰 길이 있어야 되고 시내 남주작, 그 다음에 언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 환경을 한번 보면은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도로가 양호해야 되고 교육시설도 있어야 되고 양호하게 편의시설이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복지시설도 양호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 환경이 되겠죠. 아파트 분양 시 선호도, 단지 크기, 교통 여건, 자연 환경, 등산로가 있나, 물이 있나, 나무나 공원, 녹지 공간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교육 여건은 어떤가, 시공회사는 어디에서 했나, 분양가는 어떤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게 되겠죠.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이 있나 등을 이제 아파트 분양시 선호도로 다 따지게 되겠죠. 상업지를 볼게요. 공통사항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가로의 쪽이 적당한 곳, 접근성이 양호한 곳, 인지도가 높고 배후 도시가 큰 곳 등이 이제 상업지로서의 어떤 공통사항이 되겠고요. 산재성 분포를 볼게요. 잡화점, 어물전, 이발소, 공중목욕탕, 세탁소 등이 있어야 되겠고, 집재성 점포는 은행, 보험회사, 관공서, 가구점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성 점포를 보면 농기구점, 석재점, 비료점, 정묘점이 있어야 되고, 심성이라고 그래요. 집중적으로 집심성 점포는 대형 서점, 영화관, 극장, 백화점, 고급 음식점, 보석가게, 미술품, 고급 의류점 등이 있어야 되고요. 타워형 상가는 어떤 건지 아시죠? 기존 상업권형 내에서 작은 부지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스트리트나 몰형의 상가, 대규모 토지 및 접객 요인이 많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상가 구분을 할 줄 알면 인구의 어떤 요인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업지는 구분을 하고 있고요. 공업지를 볼게요. 공업지의 공통사항으로는 용수, 물이 있어야 되고 전력, 전기, 교통, 기후,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인력 확보 등이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지를 볼게요. 공공 업무 시설인데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고,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고, 공무 환경이 좋아야 되겠고, 유사시설도 집약적으로 있어야 되겠고, 이용자의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겠죠. 일반 업무시설은 교통이 편리하고 상업 중심지여야 되고, 이면도로로 접한 곳, 20m 이상 전면도로 직사각형이 좋다. 농업지는 공통상으로 용수,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 기후가 좋아야 되고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레저의 공통상으로는 자연환경을 보죠. 스키장은 눈이 와야 되고, 온천은 물이 있어야죠. 해수욕은 바다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없으면 레저로서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공으로도 물론 만들 수 있지만 자연 환경적인 부분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에 입지 분석이 들어가는데, 입지 분석의 중요성이 있죠. 중요성, 적합의 원칙, 비가역성, 용도의 다양성,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에서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입지하고 있는 환경과 적합해야 되고 최유효 이용 상태가 된다는 것이 적합의 원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가역성은 어떤 부동산의 문제가 악화가 되게 되면은 이 악화된 상태를 악화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가 이제 되는데, 이게 바로 비가역성이다. 이 나빠진 부동산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힘들다. 비가역성이다. 세 번째는 용도의 다양성. 토지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이 되는 것이 통상이고요. 토지 가격도 어떤 용도에 따라서 용도와 이용 방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최고가로 매겨줄 수가 있는 거죠.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성립이 된다. 그래서 3번의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은 뭐냐? 인문적 특징이 되는데 교통시설의 어떤 확보, 그 다음에 개수 확장, 또한 경제성장, 소득 증대,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어떤 유용성을 변동시킬 수가 있는 게 네 번째,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결국 경제, 사회, 행정적인 변화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도 변동이 된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네 번째,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을 할 때는 부동산 그 자체의 환경과 부동산 둘러싼 주변 환경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어떤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입지 특성을 이해하려면은 입지 분석을 체크해 볼 수가 있다. 그럼 기본 사항으로서는 위치, 용도, 면적, 소유주, 가격이 있습니다. 위치는 행정지역 위치, 용도는 법률상의 용도, 개발 가능한지 안 한지, 면적은 토지 대장상의 면적 및 실제 면적이고요. 소유주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 및 실제 관계, 또한 가격, 공시지가 및 거래 가격이 얼마가 되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교통 여건을 볼게요. 도로 여건, 교통망, 지하철, 항공, 철도 접근성 등이 있고요. 교육 여건을 따져볼 때 종류, 접근성, 접근 방법 등이 있습니다. 문화는 편의 여건, 종류, 접근 방법, 수준, 편의성들이 있고요. 공공 여건을 볼게요. 종류, 접근 방법, 편의성. 의료 여건은 종류와 접근성과 수준, 시간 등. 공공시설은 종류, 접근성, 수준, 시간 등이 있고요. 인구 동향, 인구 및 세대수, 수준, 밀도, 소득, 소비 형태. 산업시설은 주택보급, 산업동향, 지목현황, 주택유형 등이 있고요. 자연 여건을 볼게요. 지세, 지형, 강수량, 기온, 녹지 수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구분을 해요. 내부 환경은 용도, 구조, 가치, 권리, 외부 환경은 법률, 입지, 상권, 시장 경제 관계, 그 다음에 입지 환경 분석은 입지 분석의 기본이 되고요. 그 입지 분석을 할 때 주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교통, 교육, 문화, 공공, 상업, 주거, 녹지, 레저 이런 것들의 어떤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이런 해당 부동산하고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주변의 어떤 인구하고 질과 양 등을 입지 분석의 주요 요소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입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ARM, Area Relation Management, 산업 입지 계수가 있고요. 또 인근 지역 생애 주기 분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 개수, 산업 입지 개수의 어떤 공식이 나오죠. 전국 지역 전체 산업의 생산성분의 전국 지역 해당 산업의 생산성을 구해준 걸 가지고 해당 지역 전체 산업의 생산성분의 해당 지역 생산 산업의 생산성을 구해주시면 산업 입지 개수가 돼요. 그래서 산업 입지 개수 특성이 있어요. LQ 산업 입지 개수가 1보다 클 경우에는 기반 산업, 수출 산업, 특화 산업, 해당 지역에 특화된 산업이 있을 때 산업 입지 개수가 1보다 크고요. 산업 입지 개수가 1보다 작을 때는 비기반 산업, 수입 산업, 지역 내 소비 산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산업 입지 개수가 1과 같을 경우에는 비기반 산업과 자급자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 생애 주기 분석이 있어요. 생애 주기 분석.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는 5단계인 성장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하기로 나눠요. 그래서 일단은 성장기는 도입을 하면서 이 새로운 지역으로 성장하는 시기다. 성장을 하는 시기고, 성숙기는 지역 개발이 끝나면서 아주 무르익어가는 시기다. 개발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최고가가 되죠. 그러면서 쇠퇴기가 오는데, 지역이 이제 성숙 단계가 지나면서, 지역이 오래 되니까, 지역 여건이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악화되면서 쇠퇴하는 시기가 쇠퇴기가 되겠죠. 천이기는 이 쇠퇴한 시기에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여가 작용이 일어나는 시기가 됩니다. 이사 소득이 높아져서 이주를 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 소득이 낮은 계층이 입주하기도 하고 천이기라고 얘기를 하죠. 5번째는 악하기. 이제 이 단계를 지나 너무 낡고 낙후된 지역, 그 다음에 아주 저소득층, 그 다음에 이런 계층이 오랫동안 거주하다 보니까 최악의 슬럼화가 되죠. 슬럼화 단계로서 도시 빈민 거주자가 거주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악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슬럼화 단계를 막을 수 있는 도시 재생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천이기를 거쳐 악하기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R램법, 이거는 이제 요즘에 그 컴퓨터 발달과 함께 특정 지역의 경제, 사회, 인문, 자연적인 현상을 통계화해가지고요. 이걸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요. 시장 개척에 시장에 활용하려는 방법으로 정확성과 신뢰성이 검증될 수 있고요. 또 데이터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게 하나의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상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 상권 분석은 외부 조건이 있고요. 내부 조건이 있습니다. 내부 조건은 어떤 양적으로, 그 다음에 또 질적으로 외부 조건이요. 하는 게 있는데 양으로 한다는 조건은 뭐냐? 인구, 또 인구 밀도, 세대주,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소매 판매, 매장 면적, 대형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요. 교통량 등도 양적인 조건으로, 외부 조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상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또 질적인 조건을 한번 볼게요. 외부 조건으로. 연령, 나이대를 얘기하고 직업,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세대 구성원들, 소득 및 소비 수준, 산업 구조, 도시계획, 도시시설, 상점가의 규모 등이 이제 질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내부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조건. 내부 조건은 주체 조건과 부가 조건이 있습니다. 주체 조건은 점포의 규모나 업종, 또 상품을 어떤 걸 구성해 놓았는지, 또 매장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또 배치를 어떻게 했는지, 또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돼 있는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지, 판촉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내부 조건의 주체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 내부 조건의 부가 조건으로는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유무 등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권이라는 거는 대상 상가가 흡입할 수 있는 실제 소비자 숫자가 존재하는 권역이고요. 상업활동을 성립시키는 공간적 넓이를 얘기를 하는데, 상권 분석하는 이유는 판매 시설의 입지로서 생산성 예측을 하고, 시설 규모, 향후 전망 예측을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정 규모, 적정 업종 개발과 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 분석도 하나의 입지 분석의 일환이 되겠는데, 상업시설 개발이 되면서 상업적 시설 분석 방법으로 도시 흡입력과 주변과의 관계, 소매 및 서비스 재활동 밀집, 위치, 규모, 성격, 이런 특성을 가지고 포착하는 게 이제 상권 분석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상권 분석에서는 그 지역 통계를 분석해서 시장 지역의 지역성을 포착을 하고요. 그 지역성을 기초로 해가지고 상권을 추계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인문, 자연, 생활과 쇼핑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상권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 수학적인 분석 방법을 연구를 했던 게 허프의 확률 모델과 레일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한번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델은 대도시에서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델인데, 점포의 규모와 접근성에 의해서 쇼핑 확률이 결정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이 허프의 확률 모델이 상권 분석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고요.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포 면적에 따른 유인 비율이 되겠죠. 점포 규모에 따라 접근성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기 때문에 점포 면적에 따른 유인 비율. 그래서 이거는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요. 거리에 반비례하고 경쟁 점포 수에 반비례하다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공식들이 있죠.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은 A 매장과의 거리 제곱, 그 다음 B 매장과의 거리 제곱,
플러스한 게 A 매장 면적, B 매장 면적. 이걸 가지고 A 매장과의 거리 제곱분의 A 매장 면적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허프의 확률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프의 확률 모형은 점포 면적에 따른 유인이다. 그리고 이 공식을 여러분들과 배워봤습니다. 다음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인데 두 개의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을 경험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이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의 도시에 있는 인구가 다른 두 도시의 상권에 흡입되는 확률이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요.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인구에 따른 유인 비율과 경계 분기점이다. 무게는 인구와 같이 비례하고 거리는 반비례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도시에 있는 인구가 다른 두 도시의 상권에 흡입되는 확률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요. 두 도시 인구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여기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에 어떤 공식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를 잘 활용해서 구해보면 값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상권의 분기점이 경계가 되고 두 지역 간 인구의 비례에서 중간에 있는 지점, 분기점이란 A로 가는 비율과 B로 가는 비율이 같은 지점을 얘기하고요. A 도시는 인구는 B 도시 인구와 같다. 상권의 분기점은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A 도시 인구가 B 도시 인구보다 작다. 상권의 분기점은 A 도시 근처. B도시 인구보다 A도시 인구가 크다. 상권의 분기점은 B도시 근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이런 공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배웠고요. 그 상권 분석에서 허프 모형과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이 주로 쓰여지고 있고요. 그 상권 분석에서 상품 유형에 따른 상권의 범위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편의품은 일상의 필수품인데 가족용품, 주거객은 주부고 통행 길목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신속한 구매 결정, 낮은 가격 수준, 낮은 이윤율, 낮은 임대료와 지가, 도보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반경 700m 이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하고요. 선매품을 보도록 할게요. 고객이 상품의 가격, 스타일, 품질 등을 여러 상점과 비교해서 구매하는 건데 높은 가격 수준 및 이윤율, 적은 구매 횟수, 고객의 취미 중요, 표준화가 곤란하다, 가구나 보송육 등 이런 것들이니까 교통수단 및 접근이 중요하고요. 승용차로 1시간 내 거리, 전문품을 보도록 하겠어요. 전문성을 요하는 상품인데 가격 수준이 높고 고객의 구매 노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중요하고 구매 빈도가 낮고 이윤율이 높습니다. 고급 자동차, 골프용품, 고급 향수, 고급 시계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도심권이 유리하고 도시 전체가 상권입니다. 그래서 상품 유형에 따른 상권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들과 보았고요. 또 상권 분석에서 상권 분석은 일정한 경험 법칙을 근거로 한다. 예를 들어 쇼핑 지역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그 쇼핑 지역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리, 그리고 쇼핑 지역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상이한 쇼핑 지역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그 비율이 바로 쇼핑 지역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소비자 유형. 쇼핑 지역의 거리는 소비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거, 소비자의 유형, 어떤 소비자에 따라 나는 가깝고 멀고도 상관없다 하는 소비자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넷째는 쇼핑 지역의 흡입력은 경쟁하는 쇼핑 지역의 원근에 영향을 받는다. 이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상권 분석이 경험 법칙의 네 가지. 상권의 범위를 설정. 또 상권의 범위가 설정되면 예상 구매력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예상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들은 상권 범위 내 인구와 소득과 소비 행태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허프의 모델,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계적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